자.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대형 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의료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속속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듣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야 공천 문제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오늘부터 국내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죠. 예, 그 예고를 한 시점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이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내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 세브란스 병원 소아 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 과목의 전공의들은 오늘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이 근무를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의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응급실 운영은 물론 수술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 측은 앞서서 환자들과 일단 이번 주 예정된 수술부터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긴급한 수술을 제외하고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지금 인터넷에는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미뤄졌다, 암 수술 일정 미뤄졌다, 기다렸던 디스크 수술이 또 미뤄졌다 등등 이 의료 대란 가시화의 글들이 속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선 정부는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집단 행동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의료 공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의사 면허 취소 등 이 의사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대한간호협회가 의료인의 첫 번째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또 생명 보호라면서 이번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이 PA 간호사, 즉 진료 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들 간호사를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이미 이들 간호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사를 마녀 사냥하는 정부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방침을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 회원 투표로 집단 행동 시기를 결정을 하고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어서 단체 행동 방향을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집단 휴학계도 처음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동맹 휴학을 결의한 나머지 의대는 내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가 이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에 관한 자세한 상황과 정부 입장은 곧바로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 시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추가로 단수 공천자 12명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으로는 이 대구 달서을의 윤재욱 원내대표,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 등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른바 강세 지역에 대통령실 출신이 처음으로 추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을 우선 공천을 했고요. 이 22개 선거구에 대해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주진우 전 비서관은 우세 지역에 이제 공천이 됐네요. 네. 민주당도 계속 공천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죠? 네, 이 민주당도 이번 주 초에 이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 공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앞서서 밝혔던 녹색정의당과는 이 지역구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 후보 일부에 대해서는 원외 정당 세력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은 선거 주도권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요. 네, 이 선거 주도권과 함께 또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까지 겹쳐서 개혁신당 내부가 좀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봉합이 되느냐, 갈등이 계속되느냐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합당 합의의 핵심은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이 공동대표로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선거 정책과 또 홍보 관련 전권을 요구한 이준석 공동대표를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면서 당 내용 상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공동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금 당내 내분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6일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축구협회와 아시안컵 결과에 관해서 비대면 면담을 할 때도 사실상 자신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또 한 번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신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경기 면에선 아시안컵이 성공적이었다, 최고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또 한 건데요. 축구 팬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서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또 경질된 직후에 바로 이 자신의 SNS에서 한국 축구와 관련된 게시물들을 이른바 좀 빛의 속도로 다 삭제를 해버려서 축구 팬들로부터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건 빛의 속도로 지웠지만 2년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경질이 됐기 때문에 자녀 연봉 또 위약금까지 약 70억 원 정도는 모조리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클린스만 사단의 코치진에게까지 줘야 할 돈까지 더하면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100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 경질됐는데 독일 팀의 감독 후보에 또 올랐다고요? 네, 지금 이 독일 분데스리가 이 바이에른 뮌헨 이 팀의 현재 감독이 경질될 위기인데요. 그 감독의 후임으로 후보에 오른 겁니다. 특히 이 팀에는 이 공교롭게도 우리 김민재 선수가 소속이 돼 있죠. 만약에 이번에 이 감독직에 오르면 재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한테 받는 위약금 문제하고도 집중돼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맡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도 모자라서 클린스만 사단인 헤어초크 전 코치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이른바 이 몸싸움을 탓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헤어초크 전 코치는 손흥민과 이 이강인의 갈등이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면서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발언해서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정말 경질을 계획적으로 유도한 거 아니냐. 네. 알고 보니 능력남 아니냐는 이제 자주 섞인 네. 얘기까지 나올 만한데요. 네.
말씀하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간의 몸싸움을 두고 지난 주말에도 내내 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논란 후에 첫 심경을 밝혔다고요? 네, 이 지난 18일에 이 소속팀인 토트넘 구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지만 팬들이 나를 다시 행복하게 힘이 나게 해줬다면서 이 감사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첫 경기에서 이 선발 출전을 했을 때 이 홈팬들이 40여일 만에 돌아온 손 선수를 향해서 좀 환호를 세게 해줬는데요. 이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손흥민 선수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선 이 공격 포인트를 못 올리고 좀 아쉬운 경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경기엔 울버햄튼의 이 공격 선수인 이 황희찬 선수도 출전해서 이른바 코리안 더비로 불렸는데 손흥민은 이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득점, 어시스트 모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슈팅도 한 차례도 없었는데 특히 이강인과의 몸싸움에서 다친 이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은 채로 출전을 했는데요. 경기 중에는 이 손가락을 만지면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손흥민, 황희찬 코리안 더비와 함께 이강인 선수도 논란 후에 경기에 처음 출전했다고요? 네,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이 FC 낭트의 경기에서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키패스가 2번, 또 9개의 크로스까지 이 공격수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이 이강인 선수를 향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셉니다. 일부 화난 축구 팬들이 좀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일부 광고주들은 이강인 선수의 광고를 좀 조기에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고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협박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협박글에서 이 2시라고 쓰기는 썼는데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어제 오후 1시쯤 네이버 본사에 특공대를 긴급히 투입을 했는데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서 1시간 반 만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대통령실 또 네이버 본사 일대에 순찰을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과 공조를 해서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가 나발리의 옥중 사망 이후에 시신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나발리 가족도 측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발리 어머니가 이 교도소를 찾았는데 시신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 러시아 당국이 살해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신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발리 가족들과 측근들은 이 살해된 뒤에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이 관련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의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 이런 라트비아 매체의 보도였는데요. 구급대원인 익명 제보자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가 자신이 직접 시신을 보지 않았고 동료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발리 가족들은 3년 반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나발리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번 죽음이 푸틴이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자 시민들도 좀 동요하는 분위기인데요.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 이 마련된 나발리 추모 공간엔 추모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일부 추모객들을 곧바로 체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좀 강력한 내부 단속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나발리 죽음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면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고온 현상 속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주 중반 눈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강원 영동에 강하고 많은 눈이, 수요일부터는 다시 남부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강릉 부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고온 현상이 차츰 누그러지겠고 금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으로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0.8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 만큼 교통량도 많은데 비가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기장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곡성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남사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동탄분기점부터 12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광암터널 사이와 또 서안암에서 송파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성남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에서 평택분기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당장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사실상 오늘부터 진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의료계 움직임은 어떤지, 정부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먼저 전공의들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국무총리가 자제를 촉구한 담화도 발표했는데요. 맞습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 규모 얼마나 됩니까? 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사직서 접수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는 지금 100개 수련병원 중에 23개 병원에서 총 715명이 사직서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당일날 12개 병원 현장 점검 실시했는데 이탈했던 103명 중에 100명은 복귀를 했고 3명은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아서 불이행 확인서도 진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715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파악됐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뭐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현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대책 있습니까? 예, 이제 진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 일단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실 체제를 유지토록 지금 이제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 빅5 병원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빅5 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에서 40%를 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시에 빠져나가면 이제 진료에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병원의 기능을 중증 응급 위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좀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병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같은 것도 이제 일시에 좀 해제를 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1단계 조치가 되겠고요. 네. 2단계로 좀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협력병원 등으로 이제 경증 환자들을 좀 이제 가시도록 이렇게 연계를 좀 강화하고 또 관련되는 수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협력 관계가 잘 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해서 수술이나 입원 일정을 벌써부터 이제 연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자 피해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예. 파악된 그리고 예상되는 진료 예. 차질 규모 얼마나 됩니까?
뭐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들을 좀 조정을 해서 실제로 인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수술이나 예약들이 이제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오늘 이제 그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많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사실 현실성이 있냐 이런 의문도 이제 제기한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예. 취소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그 많은 인력들이 그렇게 면허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료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거는 환자를 뒤에 두고 그렇게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은 원칙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도 2020년에도 한번 비슷한 사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고소 고발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법을 그때 그 고소 고발했던 것들을 다 취하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집단 행동을 해도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강화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환자를 놓고 이런 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확고하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난 2020년 보면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급으로 결국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이제 포기하고 구제 방안을 네.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네. 4년 전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예, 저희는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원 외에 다른 대책들을 만들지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필수 의료 현장의 문제를 증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 체계 개선이나 또 사법 안전망의 구축 등 그동안의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기 때문에 증원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 현장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절차는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 계획과 일정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시점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2월 6일 날 발표한 당일 교육부에 통보를 해줬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수요 조사와 확인 절차가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별 배정을 하면 이제 바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브리핑에서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서 네.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PA 간호사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네. 대책은 곧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진료 차질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사안이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경증 환자 분산, 그다음에 이제 현 인력 구조의 재배치, 그다음에 이제 인력과 관련된 각종 규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내부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단계네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대한간호사협회가 협조 뜻을 밝히면서도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라든지 또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간호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 이런 요구도 예. 했습니다. 이런 예. 대책들도 뭐 앞으로 마련이 되게 됩니까? 예, 저희도 아무래도 기존에 남아있는 인력들한테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협회도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 동네 병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동네 병원 아직은 이제 개원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원가도 환자를 두고 그렇게 집단 휴진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다시 한번 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상당수 의대생들이 내일부터 예. 집단 휴학 혹은 수업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의대생들은 이제 의료법 적용 대상은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교육부 그렇습니다. 소관일 것 같기도 한데 집단 휴학에 대한 뭐 정부 대책이 지금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소관이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각급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생들 설득하고 또 상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육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좀 협력을 해서 학생들 좀 그렇게 단체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의 어떤 뭐 강경한 반응을 볼 때 보니까 뭐 마녀 사냥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서 네. 의사협회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조차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브리핑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2035년에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추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이제 증원 판단할 때 이런 자료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그다음에 OECD 관련해서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최고인 부분의 지표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좀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미충족 의료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 30일 내 사망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우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의사 인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입니다. 네. 고령화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정돼 있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디에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 2,000명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의과대학 현장에선 의대 교육 특성상 이 정도 증원 규모는 교육을 부실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각급 학교 수요를 받았고 그 수요를 받을 때 학교 측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교원 수,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증원이 가능한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물었을 때 대답으로 나온 것이 2,100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도 또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 맞는지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명 정도는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25학년도 정원 아닙니까? 그러면 네. 내년도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니까 올해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의대는 들어가면 2년간 예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양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또 추가 2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도 보완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뭐 세계 유수 대학도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이제 그런 방식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교육의 질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환자를 등지는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건 정당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 측은 또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겁니까?
그럼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의료비 지출과 가장 연관관계가 큰 것은 고령화와 국민 소득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지금 4.4% 연평균 이렇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한 연구에 따르면은 2035년에 가면 2024년 대비 입원은 45% 그리고 외래는 12.8%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은 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 인력이 확충이 되면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효과가 생기는 가용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큰 병을 제때 진료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보 재정은 고령화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의대 정원 때문에 그것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이미 건보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 안정화 계획을 다 마련해서 이것도 패키지 발표한 이틀 후에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협회 측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건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잘못된 보상 체계 등이 원인이다라면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 네. 의료 패키지가 정말로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부문으로 의사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 체계는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수가도 낮고 위험도도 높고 일은 힘들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대체 시장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연세 세브란스 그 소아청소년과 그 의국장이 이제 사표를 쓰면서 했던 말이 힘들어서 자기도 이제 미용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용 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또 월해벌이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빠져나가는데요. 바로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그리고 또 의료 시장 내에서의 또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시장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수가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또 사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뭐 특례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이고요. 지금 의료계에서 이걸 또 전면 폐지하라 그러는데 사실 발표할 때는 환영의 공식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그 28번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 논의를 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패키지를 백지화하라 이런 주장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의사협회 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네. 의협 측은 TV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토론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토론이 무산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 글쎄요. 그건 좀 3자 대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TV 토론은 저희가 어떤 방식 언제라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모 방송사에 좀 어레인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의협 측에 누가 나올지를 정하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장관 또는 차관 나오라고 지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장차관 외에도 실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여러 이제 관료들이 있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장차관이 나오라 그러면 의협은 거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이제 직급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측에서도 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뭐 직급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장 이제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장착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그래서 대화는 네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를 짧게 한 줄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강대강 대치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중재 노력도 해주고 계시고요.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배여진 캠페이너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기가 계속되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이 위기가 아직 나에게도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언젠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환경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이제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우리가 남긴 환경 오염의 결과물을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알리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환경 교육을 받아서 거꾸로 어른들한테 기후위기임을 알리고 뭐라도 하라고 하게 이제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책임을 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에 맞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텐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가, 강원 영동은 내일부터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인 만큼 약해진 집안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30mm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 60mm가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5에서 30mm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또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 서해안 지역은 지금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강릉, 부산 18도, 제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9도, 모레는 5도 안팎으로 고온 현상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 동해안과 경상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8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낙동강 벨트 세 곳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태호, 김두관, 김태호 두 사람이 18년 만에 링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경남 양산 을 사수냐 아니면 탈환이냐,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한판 승부에서 누가 승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복싱 캐스터 분위기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 관심의 격돌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주말에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따로 연락해서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신년 세배할 때 여러 차례 뵙기도 했고요. 최근에 양산 민주당 지역위원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는데, 네. 이 영화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민주주의 위기, 또 민생경제 위기, 남북관계 3대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번 총선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이 매우 크십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사무실 개소식에도 직접 쓰신 친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거 기간 중에 좀 선거 캠프에 좀 들려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습니다. 네. 사실 경남 양산은 이번 주요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중 이제 한 곳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양산을의 이제 의원님을 단수 공천했는데 현재 그 경남 양산을의 민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 양산이고요. 또 양산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직 경남도정을 같이 했던 김태호 후보하고 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양당 대표 선수가 낙동강 벨트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쪽은 양산을 두 번이나 우리가 사수했던 전략적 요청지이고 국힘 입장에서는 좀 빼앗아야 되는 그런 곳이죠. 네네. 어쨌든 민심도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것도 양산을의 의미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님 말씀으로 김태호 의원을 내놨습니다. 일찌감치 낙동강 벨트 격전지를 탈환하라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이제 요구를 했고 김태호 의원이 선뜻 수용을 했습니다.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이죠. 리턴 매치인데요. 그렇습니다. 18년 전은 그때는 민주당 험지였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06년 선거가 비교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당시에나 정치적 상황 모두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서 책임감으로 매우 어려운 민심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선거고, 지금도 뭐 국힘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양산을 지켜온 현역위원으로서 실적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이제 강력한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18년 전에는 김태호 의원이 1승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서력전입니다. 이번 선거를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선거 예측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저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고요. 민주당이 또 영남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번 보궐 선거 전체에 좀 좋은 성적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죠. 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낙동강 벨트까지 석권해서 22대 총선에서 경남 16개 지역구 모두 승리한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의 목표 어떻게 잡고 계세요? 16개 의석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만한 목표고 저는 공헌이라고 보고요. 경남도민들께서 현명해서 한동훈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지를 몰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 갑을 양산을 3석을 사수를 하고 최대 8구석까지 절반 정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는 알다시피 이제 9개 지역구가 있는데 5개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창원, 거제, 통영까지 우리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충분히 가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양산 지역구 말씀해 주셨는데 또 김해 지역구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 김해 지역구 의미를 조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잠들어 계시기도 하고 김해는 뭐 지금 내리 3선 재선을 다 우리 민주당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혜진 의원이 김해을로 이렇게 옮겨오는데요. 김해을은 굉장히 우리 당 지지율이 괜찮은 곳이라서 충분히 김해 가불은 방어 가능하고 성산구,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쟁점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대 내관은 역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구 성동갑 여론조사를 하면서 임 전 실장은 빼고 조사를 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그런데도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출마 의지 거듭 밝혔습니다.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도부의 공천 사항에 제가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더 길어지면 오히려 이제 당내 분란의 소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공간이나 지도부에서 좀 책임지고 가부 여부를 빨리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공천의 일반 논의인데 주류라든지 당 지도부에서 많이 양보하고 헌신하면 총선에서 많이 승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지도부에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친명이라 그럴까요? 친명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 양보하면은 공천에 도움이 되고 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른바 밀실 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 또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또 뭐 이재명 대표 의원회관 방에 모여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럽니다. 수사나 재판받는 의원들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관위에서 철저하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만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저는 수시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그 논의 구조에 그 정식 멤버가 아닌 분이 끼어 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관위하고 다른 측면에서 전반적인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인 당대표나 지도부의 당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밀실 공천이다라는 얘기는 좀 지나친 얘기고 사실 그 자리에 이제 있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사무총장이나 수석 사무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 대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점검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무리 이제 공관위가 시도 때문에 예산한다지만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공관위에 또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공간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권유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사실 복당 권유한 건 자기다.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이후에 뭐 통화 한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 사실관계는 둘째치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고요. 이 전 의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해서 친문 인사들이 지금도 이제 반발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복당으로 되려 계파 갈등 격화될 우려 없을까요?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당적을 여러 차례 바꾸어서 이제 민주당에 복당했는데요. 예. 그 자체가 이제 합당한지 좀 당내 논란도 있었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복당하는 그 맹분이 반윤 단계를 위해서 입당했다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마하지 않으면서도 역할을 하는 게 그분의 진정성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복당까지는 좋은데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민주당으로 돌아온 진정성은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예, 가능하면 불출마하는 게 그분이 반윤석열 정선을 위해서 우리 당에 왔다는 맹분이 그나마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복당에 대한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과연 어떤 공천과 관련 없이 이 공천의 계절에 갑자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예. 자, 추미애 전 장관 전략 공천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을 물어서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불출마를 이제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정작 본인은 전략 공천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추미애 당대표를 지내시고 또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우리 당내 5선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큰 선거 하나밖에 없는데 중진이자 당대표를 지내고 또 본인이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좀 대구같이 어려운 지역에 좀 이렇게 총대를 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뭐 경남 양산에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구 출마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전엔 생각하신 거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신 건데 예.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뭐 추미애 그 전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죠. 그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출마하는 건 아니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행보를 하는 것도 당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의원님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당이 노무현 정신을 담아서 공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뭐 일반적인 우리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그 의견들 좀 취합을 해보면 또 제 개인 생각도 네. 한동훈 체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내지만 정당 지지도 한 5% 이상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정말 당이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제 구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재명 당대표 중심에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기 선대위 발족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에서 활동할 때 예.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유일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논리를 압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사수 때문에 자기가 불출마를 하는 분인데 이탄희 같은 분도 선대위 이 공동위원장으로 좀 이렇게 맡겨서 우리 당이 좀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
선대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네. 그렇습니다. 조기 선대위 구성과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후속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 연대 선을 긋고 있고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또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네.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지도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좀 뭐 조국 신당과 어떻게 그 관계를 가져갈지를 아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정치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어떻게 보면 화제 출마자라 그럴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옥중 창당 내지는 뭐 출마할 채비 뭐 이런 것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총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득입니까 독입니까? 저는 이번 민주진보개혁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가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해야만이 윤 정부의 그 민생위기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뭐 당을 창당하는 것은 뭐 자유의지에 속하지만 네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옥중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네. 그것이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개혁신당은 통합 일주일 만에 또 내용에 빠졌습니다. 선거 지휘, 선거 주도권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합류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부정적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개혁신당의 가장 큰 리스크 뭐라고 보십니까? 애초부터 뭐 성격이 다른 좀 이질적인 집단을 한테 섞어 놓은 것이잖아요. 네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준석, 이낙연 끝까지 같이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준석 공동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이제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회견을 돌연 취소를 했고. 예. 그런데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겨냥해서 양당의 통합 정신을 깨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걸로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나무단 일이지만. 예. 네네. 만약에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한다면 그 파괴력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뭐 양당이 혁신을 세게 하면 개혁신당 몫이 없는 거죠. 네. 양당이 혁신을 안 했을 때인데 아마 뭐 당내 내분까지 겹치면 개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양당이 공천 잘하고 개혁신당이 저기서 내분이 계속되고 그러면 그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더 21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양당이 가점한 의석을 완전 압도적으로 점유하면 우리 정치가 한 발짝 나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불참하기로 한 대신에 다만 지역구는 민주당과 연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비례는 독자적으로 내고 지역구는 연대하는 투트랙 전략.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녹색정의당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2.2%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녹색정의당은 자체 지지율이 3%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참하는 걸 보면. 네.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자기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참 염려가 되고요. 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일정 정도 의석을 가짐으로써 국회에서 원내에서 활동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독자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1%, 국민의힘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방,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공방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토가 어떻게 창설되고 지금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시작됐던 시점, 그러니까 창설되는 해를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1949년에 창설이 됐거든요. 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9년은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 소련 중심으로 이 동유럽 지역의 공산화가 이뤄지니까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근데 이 기구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게 조약에 의해서 뭉쳤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부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약이 뭐냐면은요.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동맹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최근에도 영향을 줬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공격의 배경에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하나의 원인 중에 있었거든요. 즉 그리고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공격한 다음에는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서를 내기도 해요. 네. 이제 나토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에는 이 신냉전 시대에서 어느 쪽 편을 서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핀란드는 가입이 돼 있고 스웨덴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던 냉전이 이제 신냉전 시대에서는 미국하고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거고 그 미국과 서방 국가를 묶어주는 연결체가 나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선 나토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러시아의 확장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기구기도 하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입장차가 있는 건가요? 이 얘기가 이제 다시 방위비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취지는 방위비 안 내면은 나토 회원국도 보호 못 해준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난 10일에 유세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자기가 이제 예전의 사례를 얘기해요.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과거 자신이 대통령일 때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체납자라면 나는 보호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돈을 넣었더라.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협박이 통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고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나토 포함해가지고 회원국하고 동맹국에서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나토 사무총장 바로 성명을 냈는데 이런 발언은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EU 상임의장도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끔찍하고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발트의 국가를 공격해도 된다라는 그런 청신화로 읽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종의 미국 대선의 그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 겁니다. 네. 이렇게 쭉 지켜보면 트럼프표 외교 정책은 외교도 돈의 관점에서 본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던 시절엔 우리나라도 압박을 했었어요. 맞아요. 트럼프 정부 때던 시절인데 2019년부터 2020년 이 방위비 문제가 한참 이제 불거졌었고요. 방위비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군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국하고 미국하고 나눠가지고 내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살짝 돌아가 보면은
1991년까지는 미국이 거의 다 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 산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고 그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도 잘 사니까 더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분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낼지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2020년치 이 방위비를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전년대에 했겠죠. 2019년에 협상을 했을 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황당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던 거에 5배 이상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5배 이상이요? 네, 원래 2019년에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가 한 1조 380억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정부가 얼마를 요구했냐면 50억 달러를 달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정도 됐고요. 어제 환율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 6조 6,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배 이상을 더 내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1조 내던 거 6조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한 2조 정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0조 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분담금으로 방금 이제 50억 달러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내부 회의를 할 때는 600억 달러가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이게 그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 연설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비사를 써가지고 책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뭐 600억 달러면 80조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뭐 굉장히 황당한 수준까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려달라 그래야지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 쪽에서 했던 논리는 실제로 미국 부담이 훨씬 크다. 집계된 것보다 우리가 돈 훨씬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비용 중에 대비태세라는 항목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네. 이게 주둔 비용으로만 계산을 할 게 아니고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고 이럴 때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순환 배치도 해야 되고 훈련도 미리 시켜야 되고 또 장비도 갖추게 해야 되고 또 이 장비와 병력 보내고 이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분담을 할 때 집계는 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안 됐는데 미국에 부담이 되니까 이걸 이제는 부담을 해달라 이런 논리를 들었던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입장에서 주둔국에 똑같이 내라 뭐 이런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런 나라들이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들도 깔려 있을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을 이제 겨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정부 때는 타결을 못했었죠. 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바이든 정부로 딱 넘어가서야 그때서야 타결이 됐는데 네네. 트럼프 정부 때는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워낙 뭐 요구하는 수치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요. 특히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방위비 분담금 안에 이 사람들의 급여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2-3달 동안 무급휴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2021년 3월에야 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안 됐던 건데 정확히 타결된 시점을 보면 3월 7일이거든요. 2021년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46일 만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타결이 됐던 거고요. 2020년 방위비는 2019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한 1조 300억 원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방위비 총액을 2021년이죠. 1조 1,800억 원 정도로 올렸는데 이거 한 13% 정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도 비슷한 수준으로 국방비 중과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2025년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 요청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대책반을 구성을 했는데 아까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그 이후 년도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바이든 정부하고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을 포함한 단수공천 지역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재옥, 추경호, 김도읍, 박정화 의원 등 12명이 이제 단수공천을 받았고, 반면에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의원은 이름이 빠져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공천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참 무난하게 잘 되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133개 지역구에 대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단수공천이 86개 지역구, 그리고 현역들이 단수공천을 받은 데는 34군데예요. 저는 이게 예상보다 오히려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4군데 중에서 그 지역구를 변경을 했던 뭐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 김태희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많은 현역들이 지금 영남권에서도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에서도 영남권의 중진들이 좀 이렇게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험지를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듣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남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은 3선 이상이면은 15% 그 무조건 감점받는 그 국민의힘 공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잡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과연 공천에 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어디냐, 공관위원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뭐 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사퇴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도 하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자기를 혼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했어요. 근데 또 면면을 살펴보면 또 강남 의뢰 박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원모 검사 출신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니까 대통령실 출신에 대해서 너무 양지로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편한 심기도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또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긴급하게 정우택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공천 하루 전날인가요? 이제 돈 봉투를 수수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뭐 당일에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음해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까지.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윤곽근 전 대구곰장이라고 해요. 이제 그 지역의 청주 상당구에.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정우택 의원은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가 한 달 만에 돌연 그 캠프 관계자들도 모르게 돌연 사퇴를 했는데 이 지역에도 또 박성근 검사 출신 비서실장이 출마를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으면서 이슈가 없다. 그냥 조용하게 잘 됐다라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천 남해 하동 이쪽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1위라고 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MB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그 희망버스 댓글 여론 조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서천호 예비후보가 서울 특사로 사면되자마자 공천 후보로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컷오프 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천시에는 국민의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내부적인 어떤 잡음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것이 중앙으로 보도가 좀 약하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김무성 전 대표 사퇴 이거는 아마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예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과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 김무성 대표가 나가겠다고 했고 거기에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 후보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계셨던 것이고 뭐 본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본인이 이제 공천 심사 를 앞두고서는 그동안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될지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시스템 공천이 좀 이렇게 확립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솔직히 뭐 김무성 전 대표 덕에 시스템 공천이 확립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불과 이렇게 사퇴 발표를 하기 7시간 전에 바로 자신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돌연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루 전까지 의견이 갑자기 공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난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여당 우세 지역 해운대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공관위원장은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뭐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예비 후보와 비교해서 강력하고 여러 가지 뭐 점수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할 이유는 없다. 이건 납득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하태경 의원 지역구였는데 하태경 의원이 서울 쪽에 험지로 출마하겠다라고 올라오시면서 이 지역구가 이제 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아마도 점수 차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뭐 나름대로 양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공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사는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3개 지역구 중에서 133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는데 그중에 딱 3군데에 대해서만 대통령실 출신들이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주진우 비서관 이외에 중랑 의뢰 이승환 전 행정관 그리고 전희경 전 비서관이 의정부 갑 이렇게 됐는데 사실 중랑을이나 의정부 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헌지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곳 중에서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굉장히 최측근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공천 개입이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실과의 그 상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수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을 했는데 오히려 출신에 따라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할 이유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뭐 경선 과정에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뭐 신인 가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이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다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그 남해 쪽 얘기를 하셨지만 큰 갈등이 아직까지 그렇게 불거진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갈등이 클만한 데는 갈등에 대한 게 사실 있어도 보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 같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이분이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신인인데 단수 추천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점수가 높다. 정치 신인인데 반드시 이분이 정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면에서 무슨 역차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이분이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다라든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실을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역차별인지 오히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 신청한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서 임 전 실장이 제외된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임 전 실장 본인은 중성동갑 출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지역구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서초을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전략 공천 지역구로 공석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비서관인 주진우 전 비서관처럼 이렇게 핵심 인사를 좀 내세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서 지지하는 핵심 인물인가 아니면 당에서 새롭게 영입한 새로운 인물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이제 영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부산의 지역구, 뭐 울산에 뭐 김기현 전 대표가 있는 울산의 지역구로 가는 전은수 예비 후보도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새로 이제 영입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이분들이 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험지로 다 이제 가는 상황에서 이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전략공천 지역에 이분이 공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친명 좌장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 이분이 굉장히 뭐 비선이 아니냐 지금 뭐 민주당에 있어서 최순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둘이 메신저로 막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방송에서 이현주 의원도 이분이 뭐 본인이 영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방송에서 16일 날 라디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진행자가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지역이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인데 이런 데에다가 공천 신청을 한 게 문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정성호 의원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말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 그리고 86 운동권계의 굉장히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전당대회에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이번에 원내에 진입을 하면 그때 다시 문재인계가 들어와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공천 과정이 과연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스템 공천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 컷오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원래 설 전쯤에 발표 뭐 이렇게 통보하고 발표한다고 하더니 좀 설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하위 20%는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기에 친문계
문재인 그 비명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친문계, 뭐 친문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루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속도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고 이러한 뭐 돈봉투 의혹을 받은 의원들 아니면은 뭐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밤에 측근들과 모여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과정을 논의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다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밀실 공천 논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실망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지면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사건은 13일 날 그런 회의가 있지 않았냐, 뭐 컷오프 논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13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 참석 의원으로 알려진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이 그 당일에 내가 지역구를 돌아다녔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취지로 계속 논의되는 건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예를 들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 출신으로는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도 제주에서 이분도 거의 공천이 뭐 확정되었나요? 하여튼 이분이 거의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라고 공천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그게 보도에 의하면 네. 처음에는 참석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었다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부인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진실관계는 좀 차차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김병기 수석 사무총장 이렇게 회의를 했다. 단 3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 4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병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이걸 왜 밀실 공천이라는 것으로 하느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실제로 그렇게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김두관 의원도 대표가 사무총장이나 뭐 수석 사무부총장 불러다 놓고 어떤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무적 판단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사자들에게 돈봉투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묻는다든지 뭐 인재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에 대한 권유를 한다든지 이게 당대표로서 뭐 좋은 말로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천관리위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 저는 오히려 이게 사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인 게 대통령실에서는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한테도 사퇴 요구를 했다가 뭐 비대위원장이 거절하고 뭐 어디 박진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현모 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전략공천 지역인데 그 부분에 예비후보 등록한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보도된 걸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의 어떤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면은 그 말씀하신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일부 의원은 뭐 보도된 사실에 뭐 수도권 A 의원 뭐 호남 B 의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게 뭐 사천 논란, 뭐 공천 학살 이런 단어는 유독 민주당에만 쓰인다는 것이 저는 좀 그 부분이 이게 공정한 것인가 그런 의문은 계속 들더라고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강력하게 비난해서 이제 친문 인사들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친문 인사들은 특히 이거 뭐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시점에 이현주 의원이 당을 넘어오면서 공천과 무관하게 넘어왔다. 이것도 또 그렇게 뭐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현주 전 의원 공천을 받을까요?
저는 이분이 공천받을 거 아니면 넘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 정성호 의원이 소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오랜 시간 숙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처음에 보도 나온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복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했었다는 것은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제 인사들이 공천에 있어서 학살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탈당을 했었던 이현주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거는 문재인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이 본인 연락 올 줄 몰랐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쪽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안티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현주 의원이 19대 20대 때 광명을에서 지역구 의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소속으로서. 근데 지금 그 지역에 이제 비명계로 양기대 의원이 네. 기대되는 게 아니라 양기대 의원이 그 현역으로 있는데요. 민주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양기대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비례 양이원영 의원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호자로서 광명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다시 지역구를 받는다면 본인이 19대 20대면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21대 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와달라고 한 이현주 의원이 돌아갔을 때 그럼 이 양이원영 의원은 친명 호소인이 되는 것인가. 참 그 부분도 결국에는 공천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과연 뭐 새로운 제3지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초반 어떤 행보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뭐 북콘서트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합류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어떤 정치 인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복당을 했는데 글쎄요 이분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뭐 친문인데 이런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이분의 스탠스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고 그 앞장서겠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만큼 다 흡수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으면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야당 지지율이 그만큼 흡수하지 못하는 점은 강력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3지대로 눈을 돌리는 유권자들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그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아주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화재 출마자라 그래야 되나요? 인천 계양을의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안 의원이 주장했던 300조 원의 행방을 똑똑히 물어보겠다. 그리고 윤지호 씨를 데려오라 이런 요청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당선을 노린 것 같지는 않죠?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완주 목표도 없다. 그저 안민석 의원에 대한 낙선만 노린다라고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동규 씨는 뭐 완주를 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복수심이랄까요. 뭐 그 이재명을 떨어뜨리겠다, 낙선을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출마를 한 것 같은데 출마라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이라든지 이런 대선이라든지 선거를 치르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출마를 하고 이렇게 뭐 본인이 기탁금을 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선거사무소 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언론에다가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또 본인의 SNS를 통하든지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총선에 출마라는 형태로 해야 될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뭐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출마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특검이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면은 더 모든 것에 대해서 면면이 밝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성사가 됐다면 지금 이제 통과가 됐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텐데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검찰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공소장 변경을 하라. 이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금품에 대해서 분명히 관여한 게 맞으니 공소장 변경을 해야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채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출이 아닐까. 심지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있고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의 화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왜 자유통일당까지 입당하면서까지 개항을에 출마해서 본인의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항소심에서 공고히 하려고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난달 11일 중국 지린성 허룽시의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서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은 나흘 동안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관리직 대표가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는 월급의 대부분을 떼어 한 달에 우리 돈 15만 원가량만 손에 쥘 수 있었는데 최근엔 이마저도 전쟁 준비자금 명목으로 빼앗기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파업에 북한 젊은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예노동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월 1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